조선팔도 폭풍우치는 어느 밤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박과부가 초가집에서 향불을 피웠으니 그녀의 집에 평범한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내어준 밥상 위에는 주인이 없는 빈 그릇 하나가 있었으니 과연 이 그릇이 탐관오리의 목을 치는 공의의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조선팔도 폭풍우치는 어느 밤 박과부가 홀로 향불을 피웠으니 그녀의 집에 평범한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내어준 밥상 위에는 주인이 없는 빈 그릇 하나가 있었으니 과연 이 그릇이 탐관오리의 목을 치는 공의의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조선팔도를 뒤덮은 먹구름이 밤하늘을 갈라놓던 그 밤, 울에는 마치 하늘의 거대한 북소리처럼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성난 소리는 외딴 마을의 보잘것없는 초가집 한 채 위로 금방이라도 내리꽂힐 듯 위태롭게 번졌지요. 집안에서는 박과부가 다 타들어가는 촛불 아래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달아빠진 목탁을 두드리는 대신 가느다란 향 한 가닥을 피워 올렸습니다. 매캐한 향연기가 방안을 채웠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그칠 줄 모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날 선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게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병들어 죽은 지 어언 3년.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녀에게 이 밤의 폭풍우는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슬픔이 응축된 거대한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향불에 담은 작은 기도가 과연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지 그녀는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납게 들이치는 빗발을 뚫고 누군가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집요하고도 간절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과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 짐승들조차 제 몸을 숨기는 이런 험한 날씨에 누가 자신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혹여 빚을 독촉하러 온 관아에 포졸들이거나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우려 들이닥친 산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위협적이기보다는 애처로웠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호롱불을 조심스럽게 들고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흠뻑 젖은 두 사내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기품 있는 선비의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모시는 듯한 수행원이었으나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그 선비는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으니 암행에 나섰다가 일부러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백성들의 진솔한 삶을 엿보고자 갖은 날씨를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진실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들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실례가 많았소.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폭우를 만나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소. 염치 없는 청인 줄은 아오나 하룻밤만 추위를 피하게 해주실 수 있겠소? 박과부는 낯선 손님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 눈빛과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홀로 살아온 그녀는 쉬이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악의나 교활함 대신 순수한 공공함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박과부는 조용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공공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위해 아랫목을 내어주고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마른 짚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얼마 남지 않은 메밀가루를 쑤어 멀건 주간 그릇씩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라
대접이 소홀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죽상을 조심스럽게 손님들 앞에 내려놓으며 박과부는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뽀얀 흰색 자기 그릇 하나를 상 위에 조심스럽게 뒤집어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수저를 들려던 임금은 그 빈 그릇을 보고는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박과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묵직했습니다. 부인, 이 그릇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요? 질문을 받은 박과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의 두려움을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이 그릇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은 그저 이 천하를 떠돌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궁의를 누리지 못한 어떤 일을 위해 그릇 하나를 더 올렸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폭풍우 소리를 잠재울 만큼 고요하고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차가운 비수 하나가 박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부가 자신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이 텅 빈 그릇을 통해 오랫동안 백성들을 착취해 온 이 땅의 관리들을, 그리고 그 부패를 막지 못한 자신을 향해 은밀히 고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과부는 그저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정의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그녀의 담대함과 지혜의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문을 열어 나그네를 맞아들인 인정. 비록 메밀죽 한 그릇일지언정 최선을 다해 차려낸 정성. 그리고 그 안에 담아낸 날카로운 비판과 호소까지. 임금은 이 초가집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성의 진실된 마음을, 그 텅 빈 그릇에 담긴 깊고도 무거운 뜻을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박과부가 내어준 아랫목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를 핥히는 바람 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마치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처럼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박과부가 올린 빈 그릇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앉아있는 박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담긴 진정한 용기와 깊이를 시험하고 이 땅의 병폐를 뿌리까지 파헤치려는 임금의 결단이었습니다. 임금은 타들어가는 촛불의 그림자를 등지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아까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구려. 이 근방의 사정이 그리도 어렵소? 혹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라도 있는 것이오? 그는 일부러 어수룩한 나그네인 척하며 그녀가 얼마나 솔직하게 현실을 털어놓을지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섣불리 탐관오리의 이름을 거론했다가는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박과부는 임금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은 굳건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리석게 직접적인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래된 이야기처럼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커다란 독사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뼈에 사무치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독사는 사람의 피와 땀을 양식으로 삼아 몸집을 불리지요. 처음에는 작은 실뱀에 불과했으나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 뱀의 비늘은 백성들의 눈물로 엮여 있고 그 이빨에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녹이는 독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사람들은 그 뱀을 두려워하여 감히 맞서지 못하고
그저 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바치고 있지요. 박과부의 비유는 너무도 생생하여 임금의 눈앞에 탐욕스러운 관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임금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탐관오리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독사라면 어찌하여 아무도 나서서 잡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오? 그 질문에 박과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라 깊은 믿음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나리, 그 뱀의 독은 세상의 어떤 칼이나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독은 오직 하늘의 아들, 즉 천자태에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다 하옵니다. 그녀는 임금을 나리라 부르면서도 그의 권위와 공정한 심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눈앞의 나그네가 평범한 이가 아님을, 어쩌면 자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천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의 지혜로운 대답 속에서 그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오직 임금인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만 기대를 걸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눈과 귀가 멀어 이토록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몰랐던 부덕함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직설적인 상소문이나 고발보다도 강력하게 임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박과부의 답변은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을 위한 통치란 무엇인지, 진정한 군주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고, 그렇다고 섣불리 분노를 터뜨려 화를 자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비유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의 열쇠가 오직 임금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부가 탐관오리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독사에 비유하며 임금의 공의를 언급한 까닭에 임금은 그녀의 지혜와 충정을 더욱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공의에 대한 믿음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하리라 굳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배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투명한 햇살이 찢어진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임금은 잠든 박과부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별을 고하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없이 조용했으나 그 속에는 밤사이 굳어진 무겁고도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신세를 진 나그네처럼 떠나는 듯했지만 임금은 떠나기 전 아주 은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고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섬세하게 조각된 귀한 옥패유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 옥패에는 구름을 박차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 한 마리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박과부가 베고자 하는 낡은 베개 밑에 그 옥패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표이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그녀에게 보내는 임금의 은밀한 치하였습니다. 임금과 수행원은 동이 트는 새벽녘의 푸른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잠에서 깬 박과부는 손님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차갑고 단단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그것을 꺼내든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난생 처음 보는 귀한 옥패였습니다. 박과부는 숨을 죽인 채 옥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용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 그것은 오직 하늘의 아들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전날 밤 자신의 초라한 집에 묵어갔던 그 기품 있는 선비가 평범한 학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존, 진정한 천자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악하여 손에 든 옥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어젯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임금인 줄도 모르고 마을을 집어삼킨 거대한 독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감히 지존의 면전에서 이 땅의 부패를 논하고 탐관오리의 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에게까지 어떤 끔찍한 화가 미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온화했던 눈빛과 진중했던 태도를 떠올리며 그의 선의를 믿으려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지엄한 왕의 권위 앞에서 무엄한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에게 그 옥패는 박과부를 시험하거나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의 실체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옥패는 그가 반드시 돌아와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박과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나 임금에게는 정의를 향한 맹세와도 같은 것이었지요. 임금이 용이 새겨진 옥패를 남기고 떠난 까닭에 박과부는 전날 밤 손님의 정체가 천자였음을 깨닫고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듯한 깊은 두려움과 함께 한 가닥 희미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변화가 자신에게 상이 될지 벌이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그저 옥패를 가슴에 품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흔적도 없이 마을을 떠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과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매일같이 교차했지만 마을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나빠졌습니다. 마을을 제 소나기에 넣고 쥐고 흔들던 탐관오리는 자신의 머리 위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금이 바로 자신의 코앞까지 다녀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쥐어짰습니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수탈의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졌습니다. 잊지도 않은 세금 명목을 만들어내어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긁어모았고 멀쩡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둔 뒤 그 재산을 통째로 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탄식과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절망의 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활해져 있지도 않은 세금 명목으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마을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았고 탐관오리가 심어놓은 공포는 이웃마저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 공동체를 뿌리부터 와해시켰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박과부의 싸움은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며 임금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희망의 불씨는 사나운 현실의 비바람 앞에서 꺼져버릴까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건넨 빈 그릇이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임금이 떠난 지 꼭 사흘째 되던 날 정오였습니다. 절망적인 고요함만이 감돌던 마을에 갑자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관군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도 빨래를 하던 아낙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임금이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내린 은밀하고도 신속한 지시가 마침내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군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던 탐욕스러운 관리가 머무는 관하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도 같아서 누구도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탐관오리는 자신의 죄가 하늘에 닿은 줄도 모른 채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 기생의 노랫가락을 들으며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관군들을 보고는 술이 덜 깬 얼굴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 무엄한 놈들이 함부로 날뛰는 것이냐. 하지만 그의 호통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는 아무 말 없이 임금의 명이 담긴 교지를 내보였고 병사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기습적으로 포박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라에 묶인 탐관오리는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말 등 위에 거꾸로 묶인 채 질질 끌려 나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단옷은 흙먼지에 더러워지고 갓은 벗겨져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에 대한 길고 고통스러운 응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로 휘황찬란한 황금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8명의 장정이 매는 그 가마는 태양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고 그 주위로는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사흘 전 밤 박과부의 초라한 집에 묵어갔던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허름한 도포 대신 눈빛이 섬광처럼 빛나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갑고 위험 있는 눈으로 죄인과 백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중 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과부를 찾아내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설 것을 명했습니다. 과부는 앞으로 나오라. 갑작스러운 부름에 박과부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임금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다시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밤 나에게 올렸던 그 빈 그릇을 들고 나오라. 그 명령은 박과부의 공의에 대한 호소와 그 빈 그릇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박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집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흰자기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텅 빈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은 그 그릇을 잠시 바라본 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엄숙하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그릇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공의이니라. 이제 그 공의로운 주인이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으니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지어다. 임금의 선언은 천둥처럼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박과부의 지혜로운 비유가 옳았음을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임금의 손에 의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박과부의 빈 그릇과 독사에 대한 비유를 통해 탐관오리의 실체를 뼛속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관군을 보내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뿌려졌던 모든 씨앗이 마침내 장엄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엄명은 곧바로 집행되었습니다. 관군들은 탐관오리가 살던 호화로운 관사와 그의 숨겨진 창고들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안에서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재물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과 폐물, 금은 보화, 그리고 썩어가는 곡식 자루들이 끝도 없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무력을 채워왔는지가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압류된 부정재산은 모두 마을 장터 한가운데로 옮겨져 거대한 산을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재물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지켜본 뒤 관리에게 명하여 장부를 가져오게 하고 빼앗긴 모든 재물을 원래 주인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와 농기구, 그리고 쌀가마니를 되찾은 백성들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탐했던 탐관오리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는 삭탈관직, 쉘닷, 관직,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사람이 살기 힘든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도록 명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다시는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과부는 임금의 공의를 돕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공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임금은 왕명을 내려 그녀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대신 튼튼하고 아늑한 세기와 집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주어졌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전답 또한 하사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지 않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구원한 셈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활력이 되돌아왔습니다. 탐관오리라는 거대한 독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과 의심의 그늘이 걷히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고 도우며 무너졌던 공동체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풍요로운 미래를 꾸려나갈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금의 단호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탐관오리의 부정재산이 압류되어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고 무엇보다 한 평범한 과부가 공의를 위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던 까닭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희망을 되찾았으며 마을 전체에는 올바름과 신뢰라는 새로운 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탐관오리가 척결되고 마침내 마을의 공의가 바로 선 후 박과부가 임금에게 올렸던 그 평범한 흰색 자기 그릇은 더 이상 예사로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임금의 성스러운 결단을 이끌어낸 특별한 의미를 지닌 유물이 되었습니다. 탐관오리가 척결되고 공의가 바로 선 후 박과부가 임금에게 올렸던 그 평범한 흰색 자기 그릇은 그저 주인을 잃은 하나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릇은 억울한 백성의 진실된 호소를 상징했으며 탐관오리의 탐욕과 공의의 빈자리를 동시에 채우는 지혜로운 비유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릇을 공의의 거울로 여겨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빈 그릇을 꺼내어 임금께 다시 한번 고할 용기를 얻었다 합니다. 그러니 그 그릇은 대대손손 정의를 향한 백성의 희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사라진 듯한 어두운 시대가 올 때마다 공의정에 놓인 텅 빈 그릇은 공의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로 남아 잔잔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의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작은 존재의 용기 있는 외침과 공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마침내 천자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 줍니다. 공의를 바라는 백성의 진실된 마음은 천리밖 임금의 귀에도 가닿는 법이라.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작은 빈 그릇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강물처럼 흘러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있답니다.